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스젠바이오의 김호라고 하고요. 잠깐만 이쪽을 좀 당기겠습니다. 네, 제가 이 LG 쪽은 여러 번 제가 방문을 했고, 제가 이게 친한 스타트업 하시는 친구분들이 또 여기 또 계시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드려야 LG에 좀 도움이 되면서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아직도 이제 그런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이오뱅크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 바이오뱅크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바이오뱅크는 아마 이제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건데, 실제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됐고, 어떻게 워킹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지, 근데 왜 이걸 하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바이오뱅크를 설명을 드릴 때 무엇을 먼저 연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광산이죠. 광산에서는 금도 캐고 은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고 많은 걸 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산을 생각하시면 되게 적절한 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데이터는 원유니까 이 기름 유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적절한 예는 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광산을 놓고 이제 꼭 그냥 100% 광산인데 광산에는 나무도 있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 말고요. 광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빨리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되게 많은 계열사 분들이 오셨다는 거를 좀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쉽고 간편한 표현이나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아마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용어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용어는 인체 유래물하고 인체 자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은 머티리얼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피도 있고 조직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포나 이제 혈액 자체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뱅킹을 많이 하고, 저희 같이 이제 유전 역학 혹은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머티리얼을 모으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고 그 머티리얼의 그 주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요거를 이제 추적 관찰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소위 코로나 때 많이 아시겠지만 역학조사 이런 걸 할 때 그 역학이 그거거든요. 전 처음에 역학할 때 이제 약간 무당 이런 건지 알았어요. 처음 전공하기 전에. 근데 그 역학이 아니고 전염병을 연구하는 이제 차원에서 시작이 된 학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머티리얼이 있으면 그 머티리얼을 채취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머티리얼의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서 어떤 이벤트를 겪는지, 이제 이걸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인체 유래물, 그리고 인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의별 데이터들을 다 포함한 머티리얼을 포함한 것들을 얘기해서요. 바이오뱅크에서는 인체 자원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 그 뱅킹하고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대열 뱅킹, 정자, 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얼리기도 하고 뱅킹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포 치료가 막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런 세포들도 이제 뱅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 같은 것들을 뱅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뱅킹을 하는데, 이 뱅킹하는 비즈니스는 냉동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랑 바이오뱅크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좀 이제 연상해 보시면서, 코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을 하는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단위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로마의 어떤 그 군사 부대 단위를 이제 코호트라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익히 들었었을 때는 코호트 격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병원 셧다운 시키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서 왜 그 사람 병원에 걸렸는지, 그다음에 그 전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일단 코호트 격리라는 코호트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멀티오믹스 데이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이 단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지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오늘 키포인트 혹은 키 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뱅크가 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머티리얼 수집을 하고 그 발생하고 나서 어떤 쭉 진행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머티리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오머티리얼을 수집하는 절차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앞단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험한 생명윤리법에 기반해서 동의서를 받고 IRB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아픈 사람을 이제 병을 보려고 일부러 아프게 가지고 병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마음속으로는 이제 병이 발생해라 이렇게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건강하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리는데 보통은 바이오뱅크가 시작이 될 때 그 평균 연령대들 구조를 만들 때 한 40대 정도부터 만듭니다. 그래야 이제 한 10년, 20년 이제 추적 관찰하면 그때 이제 질병 막 발생하거든요.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40대, 뭐 요즘에 20대도 막 당뇨 고혈압에 막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40대 정도에서 검진도 이제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건강에 이제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를 우리나라를 그려봤었을 때 그때쯤이 이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적 관찰을 시작하고 혈액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이렇게 뱅킹을 하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추적 관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들이 또 있겠잖아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영국에 이제 대개 50만 명 정도 되는 바이오뱅크가 있는데 이 바이오뱅크는 일단 되게 큽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랑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 기록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오머티리얼 채취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설계도가 있을 거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막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건물이 건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부실도 발생하고 뭐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의료 데이터 이제 바꿔서 보면 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건강했을 때 어떤 컨디션에서 쭉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뱅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또 추적 관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의료 기록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 있어야 어떤 메디컬 이벤트가 생겼고 그 원인이 무엇이니 그러면 이제 진단하고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뱅크 데이터의 목적은 그렇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나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그 바이오뱅크의 서브젝트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영국은 그렇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작년에 내가 뭐 당뇨 진단 받았나? 약 뭐 먹었지? 뭐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리콜 바이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향들이 생겨서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두 번째 강제적이지 않으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차 연도에 참여했다가 10년 있다가 참여하는 경우 아니 10년이 지나면 거의 참여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50만 명의 시작이 있었지만 나중에 쭉 추적 관찰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진짜 쓸 수 있는 그 서브젝트 수는 뭐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UK 바이오뱅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적 관찰이 공백이 생기면 결국에는 정교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이벤트가 블랙박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뱅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문헌 사례에 보면 웬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건 이제 넘어가고요. 실제 바이오뱅크라는 게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인체유해물은행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건데 질병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바이오뱅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뱅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샘플을 채취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혈액을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혈액을 가지고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뭐 대사체 검사라든지 유전체 검사를 해놓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한 사람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의료 기록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혈액 검사 결과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어서 최대한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약 만들 때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요즘에는 멀티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구조가 그려지지 않으면 약효를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샘플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최대한 다양하면 좋은데 오믹스 정보를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도 뭐 몇백억씩을 들여서 계속 멀티오믹스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독점을 갖고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다시 이제 UK 바이오뱅크에다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목적의 다양한 정보들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활용은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이고 신약 개발하는 데 쓰이고 정밀의료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개인화된 의료에 많이 쓰이는데요. 예방하고 진단 쪽은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이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 예후, 뭐 진단 이런 거보다는 약물 개발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대다수의 이 바이오뱅크를 가지고 질병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약물 개발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하지 예방 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안에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거 이제 조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자료에 나왔어요. 자료에 나왔고 이 자료가 중국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바이오뱅크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래곤볼 안에 또 드래곤볼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지네틱 데이터나 피노타입하고 클리니컬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샘플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 있었던 자료 있으면 좋고 라이프스타일 데이터까지 올라오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데이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 2년마다 이제 검진 받으시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진 자료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어느 정도까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 나라에서 바이오뱅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뱅크가 어쨌든 UK 바이오뱅크는 정말 전통적인 바이오뱅크 여기를 다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핀란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가 최근에 좀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는 제가 최근에 이 레지던시를 신청하고 전자 영주권을 받으면서 저기다가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를 제가 이제 사업화를 하겠다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에스토니아하고 저희하고 이제 몇 번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도 저희한테 관심이 좀 있고 왜냐하면 저희는 15만 6천 명의 의료 기록까지 다 붙어 있는데 에스토니아 거는 이제 역사 얼마 안 돼요. 대신에 인구를 굉장히 많은 인구를 포함한 바이오뱅크를 만들고 있어서 이런 데는 일단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뱅크가 많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인 거죠. 데이터의 종류가 얼마나 있느냐. 혈액만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 사실 이제 뭐 공산당이 제일 편하죠. 불러다가 혈액을 뽑으면 되니까. 근데 혈액하고 더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 자료가 같이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아프기 전에 혈액을 뽑아놓고 자료를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뱅크 데이터는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피를 뽑았으면. 제가 강제로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고 저희 갖고 있는 바이오뱅크 자체가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역사가 꽤 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얘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나라에서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 DNA 뭐 사업하고 있고 이러면 뭐 100만 명 금방 모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100만 명을 이제 건강했을 때부터 쭉 관찰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일부러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시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당뇨 환자하고 당뇨 아닌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왜 걸렸는지는 당뇨 환자하고 아닌 사람을 두 개 비교하면 차이점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차이점이 원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시간의 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료를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사들이 죄다 바이오뱅크에 수백억씩 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UK 바이오뱅크의 이 파이낸스가 이렇게 다 개방이 돼 있거든요. 보면 얼마 썼는지 다 나와요.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암젠 같은 경우는 조 단위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디코드 제네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는 그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의 인구 거의 뭐 절반 이상 요 인구를 거의 바이오뱅크를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암젠 같은 경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 합병을 합니다. 머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고 바이오뱅크 자체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들, 특히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뱅크 페스티벌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큰 겁니다. 이제 아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바이오뱅크라는 사람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꼭 1월 달에 런던에 가서 그걸 참여를 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바이오뱅크가 막 튀어나와요. 네. 최근에는 쿼타 바이오뱅크가 생겨났는데 거기가 이제 또 한 6천 명 가지고 이제 막 사람 피를 뽑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다국적 제약회사가 뒤에서 백업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바이오뱅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탄광이다, 광산이다. 이 광산을 누가 선점하느냐, 혹은 광산을 먼저 선점해서 빨리 필요한 걸 캐내느냐, 이런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케미컬을 개발하진 않겠죠. 이런 거 가지고 주로는 타겟을 발굴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타겟.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바이오뱅크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코제스 데이터,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질본에서 만든 그 코호트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결함이 7만 명 이제 그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질병을 연계하겠다.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암센터란 이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바이오 머티리얼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때 질병 연계하겠다는 동의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7만 명을 다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설명의 의무가 분명히 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데 설명을 다 하죠. 근데 이분들이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철회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랑 협업을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질병이 붙어있는 자료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역학 자료 조사에다가 본인들의 자료를 엎어가지고 N수를 눌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하냐면 당뇨, 고혈압, 뭐 대사질환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로 재미는 없을 거잖아요. 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약을 개발하는 데가 아니라 저희랑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는 있고 코호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노인 코호트, 여성 코호트. 여성 코호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것으로 없으시죠? 여성 코호트도 따로 있어요. 직장인 코호트, 이런 코호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추적 관찰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이터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고개 끄덕 그러세요. 네, 한 3분 정도 아시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지만 1년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영양조사를 합니다. 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단명, 그다음에 가족력, 한 700개 되는 변수들이 쫙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코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1번이 내년 1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 수 없죠. 차이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적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약물 만드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15만 6천 명은 말씀드렸던 대로 연세의료원하고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이게 2005년도에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하신 시장님이 시작을 하셨고, 2005년이니까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건데 그분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연세의료원에서 이 과제를 그때 당시 60억 규모로 땄어요. 그리고 나서 냉동고 사고, 냉동고 56대가 이제 구매가 됐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시작했고, 전국에 있는 검진센터하고 대학병원 한 10군데 정도에서 한 여기 이제 15만 6천 몇백 명인데 어쨌든 동의서 철회해버리고 몇 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 빼고 한 15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질병 자료 연계하고 혈액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튜브를 이제 가지고 냉동고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서브젝트들의 데이터가 이제 그 공단, 보건공단의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세의료원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근데 사실 이제 2005년 당시에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젠 바이오가 이 코호트, 그러니까 유전체 코호트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이제 10년간 가지고 있고 연장하게 되어 있고, 이 혈액의 우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대단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기회를 안 본 거죠, 잘.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2005년에 시작됐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번쩍했으면 사실 요거부터 이렇게 선점을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국적 제약회사면.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역학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약물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발생 이거 진단해가지고 빨리 예측해가지고 뭐 이래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 있었는데 대단한 논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약물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쓰이는 거는 바스젠 바이오가 활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쓰이게 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 그 사업, KDNA 사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사업은 건강한 사람 혈액을 뽑겠죠. 그러면 이제 질병이 이제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려야 이 데이터를 좀 쓸만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바라볼 때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저희도 10년이 지날 거고 15만 6천 명 중에서 저희가 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질병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새로운 질환도 늘어날 것이고 저희가 발굴한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 차이가 있고 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예타가 진행되고 아마 사업이 시작되려고 사업 단장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업 단장님이 안 뽑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안 뽑혀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직접 저번 달에 들은 얘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뱅크 데이터, 뭐 여러 이 기관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뱅크 데이터들이 약물 개발, 특히나 저희는 이제 타겟 디스커버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디스커버리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바이오뱅크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바이오뱅크를 활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잘 안 됐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술은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기술은. 그러니까 AI 드럭 디스커버리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시간과 비용을 아껴준다고? 니네가 언제 아껴줬는데? 막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과연 시간하고 비용을 아껴주는 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건데 실패를 하면서 실패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정신승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10조 정도 든다고 치면 한 12조 정도 들여서 신약을 성공을 시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10조를 들여서 신약 페일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엄청 넘쳐나는데 어쨌든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잘못 맞춰져 있는 건데 포커스가 다 여기 이제 LG 화학분도 계시죠. 근데 이 물질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질병을 연구해서 타겟을 발굴하는 그런 이제 아주 초반 단계에 이제 신경 많이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실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하고의 연관성을 계속 찾아내면서 타겟이 될 만한 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를 쓰면 알고 있는 타겟을 그냥 그저 그런 타겟도 발굴하는 거고 심지어 잘못된 타겟을 발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그 타겟 발굴할 때 이렇게 오픈소스 데이터도 쓰지만 또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또 갖다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출판이 됐다고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약물 개발 임상시험 관련된 추적 관찰 또 임상시험 코호트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컨트롤하고 익스페리멘탈 이 두 개를 놓고 어디다 더 컨트롤에다가 더 좋은 점수를 비교 논문에서 주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이게 사실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로 잡았었을 때는 어쨌든 이제 비교 임상인 경우에는 의미가 좀 있어야 좀 납득할 만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라는 결론이 계속 나는 거죠. 그거는 논문이 출판될 때 된 애들만 출판을 해주는 겁니다. 실패한 애들이 실패가 타당함에도 출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타겟을 발굴하고 그 타겟으로 약물 개발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여기 보시면 뭐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뭐 바이오뱅크 페스티벌에 가면 그때 이제 AI 드럭 디스커버리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엄청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때 보면 다 이게 나래를 세워보면 이런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되게 유명하고 잘하는 AI 드럭 디스커버리 기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오픈소스 데이터를 쓰고 이 큐레이션 데이터 이거를 자기 거라고 해요. 이제 큐레이션 됐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건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어쨌든 이제 그런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약물 개발도 진행이 되니까 혹시 계속 실패율이 90%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오픈소스 데이터를 쓰는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처럼 이 독점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었을 때 그때의 이제 다양한 검증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훨씬 더 많고 풍부하다. 그러다 보면 더 입체적으로 질환과 또 약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계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편향성이 발생을 해요. 오픈소스 데이터나 논문을 기반으로 뭘 한다면. 근데 저희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믿지 않고 그 샘플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토탈 이제 15만 6천 명하고 UK 뭐 몇 개 다 포함해가지고 한 70만 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이 연령대, 뭐 진단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신뢰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뭐 네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플리케이션 해보고 연령에 따라서 뭐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지까지 같이 보면서 사실은 이제 논문을 믿을 거냐 말 거냐, 논문에 있는 걸 인용해서 우리가 다음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죠. 근데 저희의 한계점 뭐냐면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 있어요. 희귀질환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안구 질환 쪽에 희귀질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귀질환 환우회랑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우회 분들이 계속 유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자기 걸 분석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한테 이게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약간 좀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신 분과 안 걸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원인이 뭐고 왜 이게 걸리셨고 안 걸리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막 깊게 파고드시는데 만나보면 거의 유전학 박사 수준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희귀질환 도저히 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데이터로 이 인실리코를 하는 회사들이 데이터 수가 적으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맹점이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오픈소스 데이터는 거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제 바센바이오는 아이디얼 노블 타겟을 발굴하는 회사,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에서 치고 들어온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디얼하다고 노블하다, 뭐 대충 이제 머릿속에 감은 오실 거예요. 근데 아이디얼하고 노블한 게 어떤 기준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걸 좀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던 게 임상시험이 제가 뭐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레고캠에 리가캠에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역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약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임상시험이 실패하는 그 경향들 이런 것들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우연치 않게. 그래서 임상시험이 계속 90%대 이상 실패율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 실패율이 90%다 이러면 타자로 치면 1할이 안 되는 거예요. 1할이 안 되는 타자는 정말 2군도 못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고민이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뒤져봐도 왜 임상시험 자꾸 실패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요. 왜 이유를 아는 거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들을 쭉 뒤져봤는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제 제가 확보를 하고 데이터를 쭉 보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FDA에서 발표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84% 정도가 약효를 검증을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왜 얘네들이 전임상에서 다 약효 있다고 설득해가지고 그 부서장님 뭐 대표님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끝까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최근에 기사까지 있었냐면 동물 실험 통과한 약물 중에 9개가 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되게 웃긴 재밌는 절실할 수 있지만 재밌는 기사였는데 임상 시험의 유의 수준이 있잖아요. 결과의 유의 수준. 이거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유의 수준까지 건드리는 제약회사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다는 거죠. 통과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경까지 올 정도로 약효가 있다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애들이 최종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범인은 둘일 수 있는데 물질이 문제거나 아니면 타겟이 문제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케미컬 쪽으로는 아마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인과성을 규명할 수 있는 역학적 관점에서 이 타겟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이렇게 시작됐고요. 아이디얼 노블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문헌에 수없이 많은 조건들 이제 이래야 된다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타겟 자체가 질병하고의 코자 릴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뭔가 건드렸었을 때
질병에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백날 건드려도 아무 이벤트가 안 일어나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약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 발굴하는 것이 결국에는 코자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질병하고. 이게 바로 이제 에피커시나 아니 세이프티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노블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 개발하시는 여기 이제 분들도 계신데 새로운 약이어야 새로운 타겟이어야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바이오마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상시험 할 때. 근데 요거는 공식적인 발표가 FDA에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는 임상시험이 그렇지 않은 임상시험보다 3배 이상 성공률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2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약물이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그 바이오마커는 타겟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 이런 4가지 조건이 아이디얼 노블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발굴하는 솔루션이 딥시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약물 개발 서비스 시장 마지막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년도까지는 한 40조 이상 시장이 될 것이고 CAGR은 14%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타겟 디스커버리 팀을 만납니다. 이 팀들이 결국 이걸 외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외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비용도 비용이고 관리도 관리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우리에게 미룰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없고 그 영역에서 잘 못하는 부분들은 아예 외주해버리거나 공동 연구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저희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시장 계속 커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있고 제약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만 6천 명은 독점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3% 정도가 환자입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죠 환자가. 여기 안엔 유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임상 기록,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이게 이제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추적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 이제 한 몇 년간 저희 이제 추적 관찰된 그냥 그래프를 좀 그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암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대사 질환이나 각종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10명이었다면 이게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특히나 암 환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어갔어요. 15만 6천 명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몇몇 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샘플까지도 채취해가지고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뱅크의 어떤 퀄리티하고 어떤 자료의 풍부함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유전체 데이터 쪽에 이제 집중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자료인데 아마 올해나 내년 또 발표가 될 건데 드러거블 진, 그러니까 이제 유전체를 기반으로 약물을 개발할 때 드러거블 진이 인간한테는 3,000개 정도가 있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3,000개. 근데 3,000개 중에서 FDA에서 약물로 허가를 받은 게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겟을 발굴할 때는 얘를 건드리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원하게 이제 빙산이고 빙산의 일각이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 이쪽 기반으로 약물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타겟에다가 물질만 바꿔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도 이 밝혀지지 않은 이 77%의 미지의 세계를 저희는 이제 탐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게 독점적이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인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기술이 있다는 거가 이제 특징이고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많이 막 욕했던 그런 이제 데이터 바이오뱅크 데이터들인데요.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냐면 질병하고 연관이 있는 인과성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코딩하거나 아니면 구조나 펑션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변이가 2배에서 3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으로 치면 A부터 한 M까지 다 있는 거죠. 똑같이. 근데 이제 M 이후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전이 두껍고 뭐 예문이 많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사실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역을 탐험하는 게 아주 적합한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제 친구들은 여기 이제 활용이 많이 됐었던 탄광이지만 이미 뭐 금이고 은이고 다 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이제 딥시티라는 기술을 이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77만 명 데이터가 녹여져 있고 여기 코어는 15만 6천 명이고 거기 안에 인과성을 볼 수 있는 분석 방법하고 그다음에 유전체 데이터에서 질병이 발현할 때 이제 전사되고 뭐 단백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이 있고 이 전체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이제 프리딕션하고 검증하는 인터프리터블 뉴럴 네트워크, INN이라는 저희가 이 기술 세 가지가 타겟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조명해 줍니다. 다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돼서 티어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거빌리티를 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저희가 발굴했었던 것이 이제 약물이 될 수 있느냐를 보고 노블티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남들이 하는 행동들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아이디얼 노블 타겟 인타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왜냐면 아이디얼 노블 타겟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인 게 인타입니다. 근데 이제 인타라고 하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타라고 부르고 있고, 이 타겟이 약물이 되면 혹시 다른 적응증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약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혹시 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뭐 독성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타겟 하나 놓고 구성을 쫙 해드립니다. 그럼 이 타겟을 받아들면 이제 다음 프로세스는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약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 소개고, 비교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실제 이건 이제 사례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그 송도에 있는 매우 유명한 저희 주주기도 한데 이제 주누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공동 그 에셋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7개의 이 노블 타겟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타겟이 이거 타겟을 인덕션 시켜야 되는지 리덕션 시켜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이제 트랜스크립톰하고 프로테옴까지도 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결과를 내놓은 거고, 이게 2개가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희한테는. 실험 끝나고 나면 이제 기술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의 퍼포먼스가 생길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탈모약을 타겟 기반으로 이제 탈모의 타겟을 발굴했고, 10개 타겟 발굴했는데 10개를 다 실험을 보냈는데 인비트로에서 8개가 다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시간하고 농도에 따라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노블 타겟이고 나머지는 알려진 타겟이고, 약물만 바뀌어서 리포포징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요 프로젝트가 있고, 근감소 아마 관심 많으실 때는 이것도 저희가 고객사 의뢰를 받아서 저희 고객사의 타겟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약물들을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타겟인 약물들을 비교를 했고, 비교했었을 때 근감소는 4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립 스트렝스하고 워킹 페이스 이 2가지에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이 지금 경쟁 약물 2개는 2상에서 스톱, 1상에서 스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이 2상 진입을 이제 결정하고 지금 2상에 가 있는 약물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3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발굴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공동 에셋으로 가져가는 거고, 용역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경우가 사업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기반을 통해서 뭐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도 회사가 커가려면 바이오뱅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아마 이제 바이오뱅크를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해봤을 건데, 아직도 저희도 계속 더 배워가고 있거든요. 더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 자체를 이제 점점 고도화 시켜서 좋은 타겟을 발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협력사들, LG와 같은 이 좋은 협력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 유치도 저희가 이제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 전략 간단합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광산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금 잘 캐야죠. 많이 캐야죠. 빨리 캐야죠. 요거고, 그리고 빨리 기술 이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임상시험 절대 직접 안 들어가고, 왜냐면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물질 발굴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저희는 좋은 타겟, 아이디얼 노블 타겟을 발굴하는데 정말 전력 질주를 할 회사고, 그게 저희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뱅크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활용 어떻게 하느냐 현황 말씀드렸고, 독점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딥시티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아마 이제 진행하실 거라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스젠바이오의 김호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유전체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 뉴 타겟 디스커버리를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타겟은 아이디얼 노블 타겟인데요. 이 아이디얼 노블 타겟을 발굴하는 기술은 딥시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뮬레이션해서 질병과 관련 있는 타겟, 그리고 에피커시와 세이프티가 예측이 될 수 있는 타겟,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실제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발굴하는 기술을 딥시티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기술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물학적 통계 그리고 다양한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하는 분석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통 스타트업들한테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40분 이상, 50분이 넘게 이렇게 길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LG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LG의 여러 계열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꼭 찾아내서 큰 시너지를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LG 슈퍼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